수백 번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마지막 장면 그 이별의 이중창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들으면 뭐 그것도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 눈물이 많아지셔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막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음악하고 악보하고 가사 내용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중간에 보면은 내 옛 희망은 사라졌지만 당신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라스페란사. 막 희망 얘기할 때 하이씨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미가 4월의 햇살이 내 방에 내려오고 그 햇살의 키스는 나의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햇살이 내려오는 것처럼 오케스트라가 하강을 합니다. 이야. 정말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초반에 우리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네. 초반에 뭔 일인지 모르지만 막 박진감 넘치게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금방 몰입하게 되죠. 초반 뭐 5분 안에 관객을 사로잡지 못하면 네. 그 영화는 성공 못한다 얘기가 있듯이 이런 그 중요한 아리아들도 다 20분 안에 나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초반에 이 두 사람의 아리아 듣고 나면 청중들은 그냥 완전히 몰입이 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렇게 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카페 모미스라는 근처에 따뜻한 카페로 가면서 이중창을 부르면서 1막이 끝이 납니다. 네. 2막에서는 카페 모미스, 사실 그 옛날에 그 파리의 예술가들 또는 철학자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뭐 가난해서 돈은 없고 집안에 난방비를 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항상 자기의 그 카페를 정해놓고 거기에 단골. 그렇죠, 단골 카페에서 차 한 잔 시켜놓고 계속 하루 종일 그 따뜻한 데서 글을 썼죠. 지금의 스타벅스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다 그렇죠. 어쨌든 카페 모미스라는 곳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데서 이 친구들과 이제 커피를 음식도 먹고 커피를 먹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르첼로가 굉장히 그 불편한 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귀다가 헤어진 전 애인인 무제따라는 여인이 와가지고는 그것도 나이 많은 새 애인과 함께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데 무제따는 사실 마르첼로가 너무 좀 질투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마르첼로를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헤어지고 새 애인을 사귄 거죠.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마르첼로의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유명한 아리아를 부르게 되죠. 네. 바로 무제따의 왈츠, 꽌도멘보. 내가 길거리를 걸으면 수많은 남자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기 때문에 이놈의 인기란 하는 왈츠 리듬에 있는 너무 좋은 왈츠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이게 그냥 대중음악으로도 쓰이고 있죠. 바로 매료되는 그렇죠. 왈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제따의 왈츠를 부르면서 결국은 이 마르첼로는 다시 무제따에게 무장해제되고 말죠.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은 이막 마지막 장면이 재밌는 거는 영수증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나? 바로 이 무제따의 이제는 전 애인이 돼버린 네. 이 그 늙은 관리에게 모든 영수증을 던져버리고 알친도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모든 영수증을 계산하라고 이 점원한테 얘기를 해놓고는 냅다 전부 튀어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2막이 그렇게 아주 그 유쾌하게 끝이 나고 나면은 2막과 3막 사이에는 또 한 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에 마르첼로와 무제따는 다시 이렇게 사귀면서 파리의 남대문 바깥에 있는 이 선술집에서 마르첼로는 사람들 초상화를 그려주고 요즘 또 파리의 몽마르트르 같은 데 네. 가보면 그림 그리는 그런 초상화를 그려주고 무제따는 노래를 들려주고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친구들이 로돌포와 미미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락방을 비워줬습니다. 그래서 네. 미미와 로돌포가 다락방에 살고 있었는데 3막이 열리면 눈이 내리는 이 이제 앙페르 성문이라는 파리의 남대문 밖에 있는 선술집 앞에 눈이 막 내리는데 거기에 로돌포가 이미 와 있는 거죠. 네. 로돌포는 미미하고 갑자기 헤어져서 이 마르첼로에게 잠시 의탁하러 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미미가
굉장히 병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미미가 아까 그 로돌포가 1막에서 손을 딱 잡았을 때 수족냉증이 심한 이유는 혈액순환이 안 좋은데 바로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19세기의 폐결핵은 요즘과 같이 약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죽는 병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미미의 병은 악화돼 가는데 미미는 로돌포가 미미에 대한 질투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고는 마르첼로를 찾아와서 자초지종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미미가 잠시 뒤쪽으로 나무 뒤로 퇴장한 사이에 마르첼로가 로돌포한테 야, 너 미미하고 왜 헤어졌냐 얘기하니까 로돌포가 진실을 얘기하죠. 미미는 나하고 함께 살면 안 돼. 왜냐하면은 미미는 지금 너무 아파서 결핵이 점점 악화돼서 죽어가는데 나는 뗄감조차 뗄 수 없는, 난방조차 제공할 수 없는 가난한 남자다. 그렇기 때문에 미미는 나하고 헤어져서 이제 더 부자한테 가서 병을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나무 뒤에서 듣고 있던 미미, 로돌포의 진심을 알고는 이별의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우리 살기 위해서는 헤어져야 되는데 이 한겨울에 헤어지는 건 죽음과 같은 일이니 따뜻한 봄이 오면 헤어집시다. 아주 참 구슬프지만 아름다운 이별의 이중창을 부르는데 그때 또 마르첼로와 무제타는 방자와 향단이죠. 마르첼로와 무제타가 또 방자와 향단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 사랑 싸움을 하면서 헤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별의 사중창이 돼버린 거죠. 아주 명장면인데요. 이렇게 이제 3막이 끝이 납니다. 네. 그러고 3막과 4막 사이에는 또 수개월이 흘러 어느덧 4월이 됐습니다. 4막은 4월에 펼쳐지는데요. 다시 1막의 다락방입니다. 네. 이제는 마르첼로와 로돌포 둘 다 무제타와 미미와 다 헤어졌죠. 둘 다 마치 호레비처럼 네. 이 봄이 왔지만 봄을 즐길 수 없는 이 다락방에서 헛헛한 마음을 여전히 다락방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달라질 게 없죠. 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제타가 허겁지겁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 이별이고 뭐고 지금 큰일 났다. 미미가 거의 다 죽을 몸이 돼서 여기 찾아왔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허겁지겁 미미를 방 안으로 들입니다. 이제 미미는 거의 죽음이 닥쳐온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무제타를 비롯해서 친구 쇼나르, 꼴리네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도 없는데도 나머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금 당장 나가서 팔아서 미미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나간 사이에 미미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 이별의 어떤 이중창이 또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미는 처음 다락방에서 로돌포 당신을 본 순간부터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거는 마치 바다와도 같은 사랑이다. 진짜 이 장면에서는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로돌포 역시 사실은 나도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열쇠를 찾아놓고도 당신을 계속 여기 붙들고 싶었다. 네.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미미는 또 각혈을 하면서 쓰러지죠. 그때 이제 친구들이 돌아왔는데 이미 막 무제타는 값진 걸 팔아가지고 미미의 손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토시를 사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이제 미미가 좀 쉴 수 있게 커튼을 이렇게 치는데 친구들은 벌써 미미가 숨을 거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튼을 다 치고 돌아선 로돌포가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직감하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전부 다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날 쳐다보나. 그러니까 이제 마르첼로가 꼬라죠. 용기를 가져 친구야. 이러면서 막 전부 슬퍼하면서 껴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로돌포가 그 테너의 발성으로 미미를 절규를 하면서 그 미미의 아까 이별의 이중창의 테마가 막 오케스트라가 포효를 하면서 아주 그 울부짖는 그런 어떤 오케스트라와 슬픔 속에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네. 그 미미라는 이름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뭐 아이 이름 같기도 하고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저 끝날 때는 완전 그 미미만큼 슬픈 이름이 없는 그게
이 작품에서 굉장히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밈이라는 이름은 그냥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사회인에게 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화류계의 여성들에게 붙이던 애칭인 거죠. 그래서 미미, 도도, 롤로, 주주 이런 이름들이 몽마르트르의 뭐 물랑루주 같은 데서 무희들, 이 무희들에게 붙여주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 이름은 미미가 보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원래 내 이름은 뭐다라고 얘기할 때 My name is라고 얘기하는 건 미끼아모죠. 근데 여기서는 미끼아모가 아니고 미끼아마노입니다. 뭐가 그러니까 다른 거? 네. 사람들이 나를 미미라고 미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은 루치아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미미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전에는 미미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무희라는 거죠. 한마디로 화류계에서 일하다가 건강을 해쳐가지고 사회에서 버려진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이 버려진 여인을 누구도 거두지 않는, 누구도 케어해주지 않는 그 당시 냉정한 산업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미미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인 거죠. 네. 루치아였을 때보다 뇌리에 완전 각인이 딱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지막에 루치아, 물론 람메르모르의 루치아도 네. 아주 좋습니다만 루치아 얘기하는 것보다도 미미 하면서 네. 그때 뭐 오케스트라가 따라라라라리라라 하면서 야 정말 그 장면은 우리가 뭐 몇 번을 봐도 네. 뭐 다 알고 보지 않습니까? 다 알고 보는데도 막 눈물을 머금지 못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사실 저도 뭐 이 오페라를 뭐 그 음반으로 듣는 거 실제 공연에서 보는 거 뭐 다 합쳐서 뭐 수백 번을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마지막 장면 그 이별의 이중창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들으면 뭐 그것도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 눈물이 많아지셔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막 울컥울컥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참 이 라보엠이라는 게 훌륭한 오페라인 게 정말 착한 오페라입니다. 네. 우리가 그 오페라라는 장르는 흥행을 위해서 자극적인 막장 코드가 많죠. 사실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오페라죠. 네. 왜냐하면 오페라에는 어떻게든 관객을 끌어모으려면은 자극적 코드가 필요합니다. 불륜, 살인, 배신 이거는 뭐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다 보면은 야 정말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싶은 악역도 많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오페라인 토스카에 나오는 스카르피아 같은 경우는 악 그 자체죠. 네. 이건 동정의 여지가 없는. 근데 라보엠을 보시면 극적인 사건, 물론 미미가 마지막에 죽기는 하지만 극적인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없고 일단은 악역이 없습니다. 악역이 없는 오페라. 네. 전부 다 착한 사람만 나오는데 그거 진짜 특이하네. 착한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보면서 그 음악이 넘실대면서 그 사람들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사랑하지만 또 너무 가난해서 헤어져야 하는 이 사람들의 운명에 계속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푸치니 음악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치니 음악은 진짜 듣는 순간 사람의 감정을 심장을 꽉 쥐었다가 놓고 감정을 쥐고 흔드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작품이 1, 2막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이 되면은 뭐 국립 오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오페라단이 이 라보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항상 가족 단위로 어린이들까지도 이 네. 오페라 중에 한 70% 정도는 쉽지가 그 어린이들이 보기에 부적합한 작품들이 네. 많은데요. 근데 이 작품은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보셔도 아 오페라라는 것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느낄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마지막에는 공감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네. 정말 착한 오페라 중에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끝나는. 그렇죠. 참. 그래서 그런 스토리 자체도 유니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딱 들어도.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토리 자체가 원래 원작이 워낙 방대하기 네. 때문에 이거를 잘못 선택하면은 굉장히 그 스토리가 오페라적으로는 루즈해질 수 있는 그런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라보엠이라는 작품이 지금이야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성공한 그런 작품이지만
원래 또리노라는 도시에서 처음 1896년에 초연됐을 때는 이 작품이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보엠이라는 원작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야 원작에서 이거 너무 생략을 많이 한 거잖아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약간 어리둥절해했고 사실은 이게 작곡 스토리에 보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보엠의 푸치니의 절친인 레온 까발로, 네. 팔리아치라는 명작 오페라로 유명한 레온 까발로가 있는데 레온 까발로가 하루는 친구인 푸치니한테 야, 너 내가 지금 라보엠 소설 가지고 오페라 대본을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대본만 내가 쓸 테니 너 작곡 네가 할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푸치니가 아 됐어 뭐 그런 걸 하고 그래 그러면서 난 뭐 관심 없어 뭐 잘 써 이러면서 왜냐면 네온 까발로도 작곡가니까 대본과 작곡을 같이 하라고 그냥 얘기해주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근데 푸치니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이 라보엠 진짜 좋은 작품인데 그래가지고 레온 까발로의 대본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네. 레온 까발로는 쳐내고 네. 일리카와 자코사 자기 대본가 두 사람한테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거 라보엠 써가지고 성공하자 라고 해서 이 대본가와 작곡가가 따로 작업을 하니까 훨씬 속도가 빠르죠. 혼자 대본 쓰고 작곡까지 하는 레온 까발로 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작곡을 레온 까발로가 그러니까 대본은 먼저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푸치니가 먼저 작곡을 해서 1896년에 발표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원작의 내용에서 너무 생략이 많이 돼서 첫 그 푸치니 라보엠 초연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이듬해 1897년에 이 레온 까발로가 드디어 꾸역꾸역 완성을 해서 초연을 했는데 요게 성공했습니다. 와. 왜냐면 원작에 충실하니까. 네. 그랬는데 그로부터 10년 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레온 까발로 얘기는 원작에는 충실한데 너무 산만해. 네. 너무 이게 방대하고 병렬식 구조야. 네. 사실 그 거기서는 주인공도 로돌포와 미미가 아니고 마르첼로와 무제타입니다. 레온 까발로 작품에서. 그래서 그 작품은 이제는 잊혀지고 푸치니의 라보엠. 네. 그러니까 로돌포와 미미의 애틋한 신파적이지만 애틋한 사랑은 누구나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푸치니의 라보엠은 살아남은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페라를 좋은 원작을 가지고 오페라화 시키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네. 푸치니는 잘 보여주고 이게 정말 푸치니가 얼마나 승부사인가라는 걸 네. 보여줍니다. 이전작인 마농 레스코도 이미 마스네의 마농이란 원작에 더 충실한 작품이 있는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푸치니의 마농 레스코는 원작의 중요한 설정들을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하이라이트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정말 푸치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흥행에 있어서 승부사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라보엠에 대해서 또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굉장히 그렇네요. 멀어지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편집을 잘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이제 입문용 오페라 중에서 또 이거가 세 번째로 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유명한 그렇죠. 카르멘. 이 완전체 오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이 프랑스어라는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프랑스어라는 또 그리고 오페라는 이태리가 원조인데 네. 이탈리아 오페라가 아닌 프랑스 오페라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네. 세계에서 역시 또 5손가락에 드는 그런 네. 이 공연 횟수를 자랑하는 명작 비제의 카르멘 한번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라보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긴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